속보입니다. 전 세계 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결과 BTS 광화문에서의 공연이 70여 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넷플릭스 서버 과부하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연이 처음에 망했다는 반응 속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망한 줄 알았어요. 광화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없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같은 시간 전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선택은 적중했었습니다. 왜 넷플릭스는 BTS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이 공연을 망했다고 착각했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몰랐던 진짜 기준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을 바꿔버린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체인버스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삶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재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뉴스 속보가 뜨는 방식이 꼭 그랬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송국 모니터에 긴급 자막이 흘렀고 편집실 안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누군가 서버가 다운됐어 라고 소리쳤고 복도에서는 전화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력망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해킹.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없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 흔들린 건 맞았어요. 그런데 원인은 테러도 해킹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가수들 때문이었죠. 정확히는 그들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화문 광장에서 BTS의 컴백 공연이 열렸고 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됐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공연 하나 때문에?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접속자 수를 보니까 말이 안 됐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집계된 동시 접속자 수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서 저는 숫자 감각이 잠깐 마비됐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방송 일을 했는데 그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어요. 올림픽 개막식도 월드컵 결승전도 그날 밤 그 공연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 순간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팝 공연이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그룹이라 해도 그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무슨 국가 행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들썩이냐고. 근데 그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공연이 열린 장소부터가 달랐어요. 광화문 광장. 한국 사람들에게 그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나중에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공원이나 이벤트 공간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이 그룹이 컴백 무대를 열었다는 건 공연을 국가 행사 수준으로 기획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무대 규모 자체가 달랐다고 해요. 나중에 저도 영상을 보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광장 전체를 덮은 무대, 수십만 개의 조명, 드론 쇼까지. 그냥 가수 컴백 무대가 아니었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비주얼이었죠. 한국이 이 공연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하나하나에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지도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콘텐츠를 편집하고 유통하는 걸 원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달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 BTS에게 먼저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BTS 측 요구에 맞게 양보했다는 거였어요. 편집권, 방영 방식, 생중계 시간대까지. 보통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았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된 건 BTS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좀 멈칫했습니다. 왜 넷플릭스가 먼저였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한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미디어 업계에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행동하는가. 첫 번째는 인지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진짜 영향력의 문제예요. 광고주든 플랫폼이든 투자자든 결국 원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몇 명이 동시에 반응하느냐.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BTS는 그 두 번째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 시장을 놓고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넷플릭스 입장에서 BTS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특정 나라나 특정 세대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나이도 국경도 가리지 않는 전 세계 팬덤. 넷플릭스가 이 공연을 독점 생중계한다는 건 그 팬덤 전체를 광고 한 번 없이 자기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게 넷플릭스가 조건을 양보한 진짜 이유였어요. 단순히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 자신들의 규칙을 바꿔가면서 계약을 원하는 아티스트. 그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의 문화 권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편집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각국에서 넷플릭스 접속이 폭주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스트리밍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기술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순수하게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생긴 과부하였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제 후배 기자가 댓글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줬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남긴 반응이었는데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냐? 너무 아름답다. 지금 울고 있다. 브라질에서 한 여성이 인터뷰 영상을 올렸는데 자막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 딸이랑 함께 봤어요. 딸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다음엔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죠. 그 짧은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번 재생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너무 크다는 느낌. 제가 이 공연을 단순히 음악 행사로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무엇으로 이어질지, 이 공연 하나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저는 그날 밤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공연 이후에 벌어질 진짜 사건을.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세상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죠.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편집실에 남아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큰 공연이 끝난 후에 엽하겠거니 했어요. 몇 시간이면 가라앉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숫자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검색량도 언급량도 클립 조회수도 전부 다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한테 들어온 자료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 현지 보도였는데 광화문 광장 현장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연 규모에 비해 현장은 한산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흥행이 실패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숫자와 전혀 달랐으니까요. 넷플릭스 접속 수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동시 시청자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한산하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현장에 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 대신 집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수억 명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으로 같은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공연장이 전 세계로 확장된 거였어요. 광화문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연장이었습니다. 그게 이 공연의 진짜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현장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었던 거죠. 넷플릭스 생중계라는 형식 자체가 광화문 광장을 전 세계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적은 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공연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들의 결제가 멈췄다는 거였어요. 카드 사용 데이터였는데 공연 시작 직후 특정 시간대에 여러 나라에서 소비 활동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관측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하던 걸 멈추고 화면 앞에 앉은 거였어요. 쇼핑도 외식도 이동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반대로 소비가 폭발했어요.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한국 여행 상품, 한국어 학습 앱. 공연 직후부터 관련 소비 지표들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경제 담당 후배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게 팬덤 현상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데이터로 이해했어요. 팬덤은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공연을 보면서 행동이 바뀐 거였어요. 공연 하나가 수억 명의 소비 패턴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영향력이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넷플릭스가 왜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BTS는 이미 이 모든 걸 증명해온 그룹이었습니다. 공연 하나, 앨범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런 소비 지표들이 움직였던 거였어요. 넷플릭스는 그 기록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번 공연을 생중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전 세계 언론이 넷플릭스를 언급하게 된다는 걸. 데이터가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거기 더해졌습니다. 경복궁 앞 한국의 역사가 가장 두텁게 쌓인 그 자리.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한 공연은 단순한 음악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화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위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장면. 넷플릭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공연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콘텐츠로 판다는 걸.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 상황이 이어서 들어왔어요. 출근 시간이랑 공연 시간이 딱 겹쳤는데 그날 미국 여러 도시에서 출근 시간대 교통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장에 연차를 낸 사람들도 있었고 재택 근무를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아예 출근 안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뉴욕 한 방송국에서 그걸 아침 뉴스로 다뤘습니다. BTS 공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출근율이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은 밤을 새웠고 아시아는 인터넷망이 느려질 정도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보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예 섹션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이 경제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매체는 문화 섹션, 어떤 매체는 국제 섹션에서 다뤘어요. 이 현상이 어디에 속하는지 언론도 판단을 못한 거죠. 그게 오히려 이 사태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 한 남성이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원래 K-팝에 전혀 관심 없었다는 걸 서두에 말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아내가 틀어놓은 화면을 잠깐 봤다가 자리를 못 떴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내한테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쑥스러운 듯이. 댓글만 수만 개였어요. 독일에서는 한 언론인이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다고. 이번이 그 평가를 수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 세계의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사무실 복도에서 국제부 팀장이랑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이클, 이거 당분간 계속 다뤄야 할 것 같아. 이게 쉽게 꺼질 불이 아니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처음으로 BTS 공연 클립을 끝까지 봤어요. 직업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뭔가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엔 아직 정확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가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들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보통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일주일 안에 검색량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의 글로벌 검색량이 공연 전 대비 계속 높게 유지됐어요. 서울, 광화문, 경복궁, 한복. 이 단어들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검색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한복이라는 단어는 공연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권에서 거의 검색되지 않던 단어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단순한 팬들의 관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가 따로 들어왔어요. 이 공연이 넷플릭스에서 77개국 이상에서 탑10 안에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77개국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가늠하려고 했어요. 77개국에서 동시에 1위. 그건 그냥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팬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시에 70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가 됐다는 건 이 공연이 전 세계 동시 이벤트의 규모로 작동했다는 뜻이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것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그게 음악 공연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연이 남긴 콘텐츠 힘도 따로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반응 데이터를 보면 비팬이 팬으로 전환된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았어요. BTS를 원래 안 듣던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팬이 됐다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영화급 연출이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어요. 라이브 퍼포먼스가 압도적이었다는 말도 많았고요. 왜 레전드라고 불리는지 이 공연으로 이해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팬을 팬으로 바꾸는 힘이었어요. 기존 팬덤이 반응하는 건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공연 하나를 보고 방향을 바꾼다는 건 콘텐츠 자체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단순한 아이돌 공연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 관련 데이터도 올라왔어요. 유럽과 북미에서 서울행 항공권 조회 건수가 공연 전주 대비 몇 배씩 뛰어 있었습니다. 실제 예약으로 이어진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쓴 칼럼을 읽게 됐어요.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K-팝을 음악 장르로 이해했지만 이번 광화문 공연은 그 틀이 틀렸다는 걸 보여준다. 이건 음악이 한국이라는 공간, 한국이라는 역사, 한국이라는 정체성과 결합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광화문을 봤습니다. 경복궁 첨화선을 봤어요. 한국의 밤하늘과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무대를 봤죠.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로 새겨진 거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반응이 있었어요. 역사학을 공부하는 남성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넷플릭스로 공연을 보다가 경복궁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조선시대로 넘어갔고 거기서 임진왜란으로 넘어갔고 결국 새벽 4시까지 한국 역사를 읽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훨씬 깊습니다. 멕시코에서 한 여성이 짧게 올린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가 칼럼을 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다. 한국은 하나의 세계관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세계관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 칼럼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뒀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수치나 군사력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에 처음으로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광화문을, 경복궁 앞 그 길을, 화면으로만 봤던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알고 싶었어요. 서울.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숫자들 너머에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걸. 편집실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이 나라의 진짜 무게를 느낄 수 없다는 걸. 공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뉴스 사이클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 사건에 밀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데이터가 꺼지질 않았습니다. 검색량이 떨어지질 않았고 한국 관련 콘텐츠 소비량은 오히려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공연 직후에 폭발적인 열기는 잦아들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열기가 아니라 온도 같은 거였어요. 확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계속 따뜻한. 저는 그 차이가 뭔지를 한동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 기자가 정리한 보고서 하나를 받았어요. 한국어 학습 앱 신규 가입자 수였는데 공연 이후로 꾸준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연 직후에 반짝 올라간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건 충동이 아닙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이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이 공연이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한국을 들여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현상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앞서 봤던 데이터가 다시 떠올랐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전 세계 소비가 멈추고 공연이 끝나자 소비가 폭발했다는 것. 현장은 한산해 보였지만 전 세계가 집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 넷플릭스 70개국 이상 톱10, 다수 국가 1위. 그리고 비팬이 팬으로 전환된 수치.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이 관객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공연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공연장으로 설계한 거였어요. 광화문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연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면서 제가 이 일을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모니터에 긴급 자막이 뜨고 서버 다운이라는 말이 들렸을 때 저는 그게 재난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공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식 웃었죠. 그 웃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웃은 건 공연이라는 걸 작게 봤기 때문이었어요. 음악이라는 걸 작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게 봤기 때문이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현상을 숫자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접속자 수, 검색량, 경제 지표, 관광 수요. 전부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왜 크냐는 질문에는 계속 막혔어요. 공연이 잘 기획됐기 때문인가? BTS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인가? 넷플릭스 플랫폼이 강력하기 때문인가? 그것들이 다 맞는 말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 영국 음악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BTS의 공연은 음악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무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저는 처음에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읽으니까 달리 보였습니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경복궁 앞 한국의 역사가 가장 두텁게 쌓인 그 자리.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공간을 봤습니다. 그 배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낀 거였죠. 음악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기술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TS도 그 나라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그룹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그룹을 만들어낸 나라가 대단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며칠 동안 막혀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숫자가 안 꺼지는지, 왜 며칠이 지나도 열기가 남아있는지, 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지, 그게 전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현상이 공연 하나의 파장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공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며칠 동안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해하려 했던 그 공연을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었어요. 광화문 광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복궁 첨화선이 밤하늘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장면에서 저는 이상하게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음악의 팬도 아닌데 그냥 그랬습니다. 공연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관객을 향해 돌아섰어요. 짧은 한국말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화려한 선언이 아니었고 긴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며칠 동안 숫자로만 보던 것들이 그 순간 감정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 공연에서 본 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세상을 향해 우리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닿은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피식 웃었던 제가 생각났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몰랐던 거였습니다. 이 현상의 크기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크기를 몰랐던 거였어요. 수첩을 꺼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처음에 피식 웃었던 사람이 며칠 만에 도달한 결론이었어요. 수억 건의 데이터가 말해준 것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몸으로 느낀 것이었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 있는 거였어요. 데이터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공연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배경으로 울려 퍼졌던 그 음악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를 말해줬으니까요.